정말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이 공간에서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11월 16일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 기사와 이 승객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택시 기사님은 어느 때처럼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경남 거제에서 한 40대 승객을 태웠습니다. 아하, 네. 근데 태우고 나서 정확히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승객이. 그래서 한 1km를 가다가 승객이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금을 고지를 하셨겠죠. 네. 근데 요금을 고지를 하니까 문을 열고 지갑을 막 찾다가 승객이 다시 문을 닫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택시기사분께서 당연히 어디로 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적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승객이 계속해서 그냥 가자 이런 얘기만 반복을 했던 겁니다. 목적지 문제로 이제 기사님과 승객 사이에 이제 승강이가 벌어진 건데 이게 말싸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끝이 없잖아요. 그냥 가자. 목적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빨리 택시 요금 주시고 내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승객이 택시 요금 주고 내린 게 아니라 폭언, 욕설을 지나쳐서 구타까지 어허.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이제부터 보실 이 영상은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택시 좀 내려요. 야하지 말고 내려요. 나는 엄마 배송에서 뭘 배웠니? 진짜 욕하지 마시고 해. 욕하지 마세요. 뭐예요? 뭐 배웠니? 가겠습니다. 뭐 배웠니? 가겠습니다. 샤워. 가겠습니다. 샤워. 가겠습니다. 둘. 가겠습니다. 셋.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왜 있습니까? 세울게요. 하나. 세울게요. 둘. 세웁니다. 셋. 세웁니다. 왜 있습니까? 진짜 세운다고요. 세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인철 변호사님,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 우리도 정말로 충격적에서 지금 가슴이 막 뛰는데, 그러니까요. 택시 기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네. 택시 이제 정차했을 때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네. 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저런 폭행을 당했다. 이 택시 운전기사가 만약에 이걸 주체를 못해서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위험한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버스 기사님이라든지 택시 기사님 폭행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렇죠, 그런 네.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사람이 뭐 술에 취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술에 취했다고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네. 술에 취하면 저런 나쁜 주사를 부리는 거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택시 기사님은요, 저 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 손이 벌벌벌 떨린대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과 저희들은요, 저 무지막지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게 40대, 40살이나 넘게 나이를 먹고 나서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분노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손발이 떨립니다. 김복준 의원님. 야, 저거 보면서 진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맞습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정말 뭐 어떻게 강제력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세우면 세운다고 뭐라 하고 또 출발하면 또 그 뭐 세우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이 택시 기사분들은 본인이 운행 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위에 택시 위쪽에 네. 비상등을 켜도록 돼 있어요. 아하, 네. 그게 운행되면 이제 경찰이 인식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얼른 비상등을 켰고 은밀히 112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11에 전화를 했으면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의도 맞느라고 경찰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냥 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12에서는 벌써 뭐 전화를 걸고 통화가 안 되는 거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겁니다. 아하. 위치를 추적해서 이제 경찰이 쫓아가 가지고 결국은 이 승객하고 격리해서 이제 입건하고 상황이 종료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는 뭐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걸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죄명이요. 운행하는 그 대중교통 내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이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술 먹은 게 이 폭행의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또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한다면 구속영장을 경찰 단계에서 신청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 제가 담당였다면 저는 구속영장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기사님께서 정말 아는 욕 진짜 방송만 아니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저 폭행을 당하면서도 앞서 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이 고함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게 순간 기지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폭행을 당하는 긴박한 순간이구나 알 수 있게 뭔가 기지를 발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고함을 친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본인이 급박한 상황인 것을 이제 알린 것이고요. 전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택시기사께서 지금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위치 추적 끝에 인근에 있던 경찰이 이 승객을 체포를 그 당시죠. 이제 네. 그 신병을 확보를 해서 격리하고 입건해서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이 운전자분께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승객이라는 사람이 한 달 만에 가관이라면서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했는지 동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술이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이 430만 원뿐이니까 이 돈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합의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택시 기사분께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술을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느냐. 죄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요. 저는 저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평소에 저런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구둣발로 다른 사람을 저렇게 폭행을 할 시도를 하기가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저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있는 돈이 430만 원이니까 이 돈으로 합의해달라? 돈이면 다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도 지금 뭐라고요? 돈으로 430만 원으로 해결하자, 합의보자? 어디서 40밖에 이제 40 갓 넘은 사람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삽니까? 어쩌 어른한테 저런 짓을 하고. 구둣발로 폭행은요 조폭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런 충격을 당하신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계속 병원 치료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진단은 3주를 받았습니다. 3주를 받았는데 뇌진탕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지금 목이랑 허리랑 어깨랑 지금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하고 앉아 있는 것도 많이 불편한 상태고요.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접촉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진단서가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족한테는 계속 비밀로 했었어요. 왜냐면 알면 분명히 울게 뻔하고 마음 아파서 걱정할 게 뻔하니까 알리지를 못했어요. 누가 주위에서 보여주더라도 알더라도 그 영상은 절대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저는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홍종선 기사님의 걱정대로 정말 저 영상을 접한 가족분들도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앞서서 이 택시기사분이 이 승객의 개인 기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시민의 우리 모든
이 시민의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차된 택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끔찍한데 운행 중이었잖아요. 이 택시 바깥에 저는 상황도 생각이 됐어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 그런 승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승객도 40대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분도 4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이가 비슷한 건데 지금 대하는 건 거의 뭐 아들뻘 이하의 사람 대하듯이 이제 막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 장면을 누구라도 내가 가장이라면 내 아이, 내 아내, 내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다친 거는 가족들이 봤지만 이 기사분이 가족들한테 상세한 상황 설명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가슴 찢어질지 아니까 이제 얘기를 못했다는 건데 가족 걱정뿐이 아닙니다. 이분도 지금 사고 후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죠. 내가 정말 택시에 다시 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다시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지금 택시 운행은커녕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천인공날짓을 저지른 이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을 하고 저런 정도의 폭행을 했으면 상해에 이르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운행 중인 운전자 이 상해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이지만 상해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하한이 3년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는 가중처벌이 되는 정말 엄한 범죄입니다. 네. 제가 건의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런 사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아예 그 운전석과 승객석에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칸막이 도입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 택시 기사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니까 칸막이 설치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건 더 이상 범죄 이후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느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일어났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그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두 딸과 갓난 아들 그리고 엄마에게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지금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죠. 저 유모차 안에 아이 둘이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근데 건너는 상대방 쪽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못 건너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큰 차량이 네. 이 가족을 덮치는 영상입니다. 네. 저 출발했던 차량은요. 그리고 저 일가족을 덮쳤던 차량은 5톤 트럭 화물 차량이랍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국민적 공분이 컸던 이유가 저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금 속도 30km 이하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구역인데 이때도 이 엄마도 이 4살 딸 사실 이제 어린이집 등교시키려고 그 길 건너편에 어린이집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살 딸은 손 잡고 유모차 2인용 유모차에 이제 앞에 2살 난 딸이 타고 뒤에 올해 5월에 갓 태어난 이제 아들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 유모차의 앞에 타고 있던 딸이 사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도 크게 다쳤고 다리 골절을 입었고 이 손잡고 있던 4살 딸도 크게 다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걸로도 충격인데 이 장소 이게 11월 17일이면 네. 불과 6개월 전에 지난 5월 28일에 이 장소에서 7세의 남자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SUV 차량에 치여서 머리를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도 아니고 바로 이 일가족이 이 참변을 당하던 그날에 바로 또 저 길 건너편에서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병원 전전하면서 치료받고 이제 좀 몸이 움직일만 해서 할아버지 손잡고 첫 등교를 하던 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서 내가 사고가 났던 곳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자 눈 가리면서 주저앉으신 거죠. 이거 본인이 사고 당한 장소에서 또 다른 사고를 목격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연이어 벌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저 사고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와 함께
의아해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고를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납니다. 6개월 사이에 2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느끼셨어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논란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선 해당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 설치, 가속 및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의 시인성 개선 등 4가지 조치를 취하자는 데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용섭 시장 얘기로는 앞서 그 해당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특히 제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아니,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50m 밖에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로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셨는지 어쨌든 이제 현장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안과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자는 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예상은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신호등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차라리 아예 근본적으로 횡단보도를 없애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형적인요. 김복준 의원님 예. 뒷북댕이에요. 사실은 저 사고가 나기 전에도 주민분들이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라고 수차례 빗발치는 요구를 해왔답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제가 판단할 때 신호등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는 차라리 저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양 길가에다가 이제 그 건너가는 걸 통제하는 아마 그거를 설치해서 차만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50m 정도 전방 가는데 그쪽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어찌됐건 저건 뭐 시에서 뭐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당시에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있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럼 저 트럭 운전자는 아무런 지금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즉 말하면 특가법상에 이제 치사상죄를 적용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구속했는데 이제 문제는 운전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트럭 앞에 가족이 있는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 결국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본인 얘기는 그래요.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잘 안 보였다. 저도 저번 방송에서 저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 경우는 한 4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다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운전을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하다가, 아니면 뭐 트럭 내에서 TV 같은 거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휴대폰을 만졌거나 휴대폰을 봤다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이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는 어제 검찰로 구속 송치했어요. 네네. 휴대전화 사용은 아닌 건가요? 예, 확인되지 않았어요. 전방 주시를 서울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뭐 물리적으로 못 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부주의로 다른 것을 주시하다가 못 볼 수도 있고, 휴대전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운전자뿐 아니라요. 지금 영상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저 유모차 이 엄마와 아이가 중간에 딱 멈췄던 이유가 반대편 차로의 차들이 그거예요, 멈출 그거.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스쿨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횡단보도잖아요. 횡단보도면 신호등이 없어도 원래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갔던 4명의 운전자들에게 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출석 요구 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처벌 수위가 뭐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20만 원 정도를 내면 종결되는 사건이라 저 피해에 비해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무서워서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사고, 저 사고가요. 한순간 예기치 않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운전자분들 속도를 반드시 줄여주시고 보행자 우선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정말 뉴스파이터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글을 올린 분은 얼마 전에 결혼한 새 신부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일이 있다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고민을 나눴습니다. 어허. 이 여성은 이제 새 신부라고 했잖아요. 새 신랑은 자신보다 5살 많은 이제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절반씩 나누어서 결혼 비용을 보탠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여성분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분이 1,000만 원을 더 보탰대요. 아하, 굳이 짜리 달면 예, 신랑이 갖고 온 돈도 그나마 이 신랑의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탠 돈이라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도 반반씩 결혼 준비 자금을 마련을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외여행 가지 못하니까 이 해외여행 가지 못하는 돈으로 양가 부모님께 명품백도 사드리고 또 반지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아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껴서 결혼한 와중에 이 신부의 말에 따르면 시댁은 그 어떤 돈도 이 부부에게 보태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결혼 과정을 팩트 위주로만 나열하고 있는데도 지금 벌써 팽팽한 이상의 등골서리는 지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문구가 약간 긴장설이죠. 시댁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강원도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당신 집 우리 처가 먼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 아빠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친정 엄마가 뭘 챙겨주는 거예요. 오호. 음식을 챙겨줘요. 네.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이바지 음식이야. 그래, 시댁 가져가서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시댁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허.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신부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된 플레이고 지금 신부만 모르는 상황처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결혼식 당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아하. 됩니다. 이 신부는 이 결혼식 메이크업 화장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이 친정 어머니죠. 이 친정 어머니를 예비 시어머니 곧 바로 이제 시어머니가 될 분이 시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아하. 와서 얘기하신 거죠. 이바지 음식을 좀 해주시죠. 오호. 이렇게 됐고 친정 어머니는 싶었지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또. 네 딸한테 말하지 않고 딸 몰래 이바지 음식을 마련해둔 상황이었던 겁니다. 딸 몰래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서 몰랐던 거군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 이 이바지 음식을 나 몰래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을까? 기분이 나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얘기의 시작은 결혼을 반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반, 심지어 내가 1,000만 원을 더 가져갔다. 그런데 내가 왜 시댁에 나는 받지도 못한 이바지 음식까지 해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일단 이 고민을 전하신
최단비 변호사님 보실 때는 저 신부분의 고민 또 저 약간의 분노가 지금 느껴지는데요. 지금 사연에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젊은 층에서 결혼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남편이 집을 해오고 아내가 혼수를 갔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도 힘드니까 우리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반반을 해가자. 그럼 그렇게 반반을 해가자라고 하는 여성들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걸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바지 음식을 해가는 게 기분이 나쁜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왜 결혼은 반반씩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면서 받는 거는 시대가 어른들만 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또 몰래 친정엄마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바지 음식이라는 용어가 생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홍종선 기자님 이바지 음식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옛날로 가야 돼요. 뭐냐 하면 예전에 결혼식을 신부 집 쪽에서 했습니다. 신부 집 쪽에서 하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결혼식 음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댁에 친인척은 가까운 분들은 오셨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좀 먼 친척은 못 먹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가풍이 이제 이 말하자면 며느리를 들을 때 우리 며느리 쪽 가풍이 요 정도입니다. 우리 새색 씨가 이제 음식 솜씨가 요 정도입니다. 보여주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써서 사주단자를 보내잖아요. 이때 패물이라든가 비단이 갔어요. 뭐냐면 신부집 측에서 결혼식 준비할 때 보태십시오 하고 사주단자가 왔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또 그 이바지 음식을 신랑 측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댁에서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의 경우 돈을 보탰다 안 보탰다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바지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시집 간다, 시집 보낸다 할 때의 얘기이지 지금은 각자 반반씩 돈 합해서 뭐 전셋집도 마련하고 합해서 뭐든지 하는 이 상황에서 신부 입장에선 근데 나한테만 이바지 음식?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색 씨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만 200만 원 거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하. 신부가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과거 전통을 곰곰이 되짚어봐도 약간의 요즘 말로 치면 그게 있네요.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자, 따님 출가시키실 때 예. 이바지 음식을 많이 해 보내셨죠?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들도 두 사람 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사돈하고도 저 미리 얘기 많이 했어요. 어허. 우리 불필요한 격식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미풍양속은 말 그대로 미풍양속이야지 반풍양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다면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애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하. 일치 안 했습니다. 자, 이 고민을 접하신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철 변호사님. 우리 김복준 교수님과 사돈집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전혀 없을 겁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누리꾼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좀 시댁이 너무하네. 근데 요즘에 시댁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시가라고 써야 됩니다. 시가요? 왜 처가는 처가를 하는데 시댁은 높이느냐. 그렇죠. 네. 처가가 너무하네. 네. 그다음에 이베지 답례는 받았느냐. 반드시 답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의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답바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은 사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신랑 측에서 또 신부 집에 갈 때도 음식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반드시 답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바지 답례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죠. 지금 기브앤테이크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신랑 측에서 예단 보내면 또 신부 측에서 혼수하고 예전에 이런 좀 격식을 갖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부 집에서 이 초행 올 때 그 이제 시어른께 오면서 처음 결혼식 끝나고 오면서 이 음식을 해보냈잖아요. 네. 이바지 음식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집에 오면 그 결혼식 끝나고 친정에 잠깐 갔다 오고는 사실 몇 년 못 가기도 하고 막 몇 달 못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친정집으로 초행 갈 때 네. 시가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답례로 우리 또 음식은 이렇게 해먹고 산다. 요거를 또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런 음식을 보냈던 거. 그걸 또 이바지 답례라고 합니다. 아니 인철 변호사님 그럼 요즘도 이런 혼수니 예단이니 하는 문제로 혹시
결혼과 동시에 벌써 이혼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아유, 많습니다. 이 연애할 때는 안 싸우는데 이 결혼 준비 때 뭐 10배, 100배 싸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이제 그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 결혼 준비하는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딱 종이를 딱 내미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 어머니 이게 뭐야? 했더니 리스트다. 이게 세상에. 보니까 혼수 예단 리스트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시어머니 뭐 명품백, 그다음에 시아버지 뭐 시계,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뭐 명품백을 사라 이렇게 이제 명품 리스트를 준 겁니다. 그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경우도 아하. 많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혼수라든지 예단 문제로 결혼까지 했는데 파혼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여성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일반적으로 사실 뭐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집 전세를 뭐 준비해왔다. 그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 혼수 예단을 이제 준비해야 가는데 파혼하거나 이제 단기간에 이혼할 경우에는 각자 해간 거를 원상회복하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집값은 그대로거나 그 집값이 오르는데 이 가구라든지 혼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져와 봐야 쓸 데가 없거든요. 반의 반값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결혼 비용 같은 경우도 많이 뭐 수천만 원 많이 쓴 경우에도 그걸 다 돌려받을 수도 없으니까 네. 결혼식은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이 결혼 관련해서요. 이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고민 좀 언제쯤 사라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요. 장르 파괴가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장르를 넘어서 새로운 무대를 도전하는 그런 가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트로트 열풍이었는데 방송사들이 자기 복제하듯이 트로트 프로그램 많았습니다. 근데 이 MBN 로또싱어에서 저는 이 장르를 파괴하는 다양한 어떤 뭐 클래식, 재즈, 국악 이런 무대를 또 볼 수 있는 기회. 이 아하. 코로나19로 우리가 밖에 못 나가는데 정말 무료 콘서트로 굉장히 좀 이 격조 있다 이런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요즘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여기에서 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하. 한 분이 또 유달리 또 주목받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군지 소개해드리면 네. 하윤주 씨인데, 하윤주. 네, 정가 보컬리스트. 정가가 뭐야? 정가가 뭐예요? 네,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황진이의 시조를 읊는다든가 이런 정가인데 이분이 정가 보컬리스트예요. 네.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기도 하고요. 네. 이분이 2017년에 정로라는 음악극을 선보였는데 이게 첫 초연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작극이라는 얘기죠. 네. 이 정로에서 산월 역을 맡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악의 대중화, 친근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지상파에서 어떤 가창상도 받았습니다. 가학상. 근데 그때 상을 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창작 음악과 음악극을 통해서 전통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린 가객이다. 네. 이런 평 속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네. 저는 또 이렇게 국악의 재발견 이런 부분들 트로트를 넘어서 더 뿌리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정가 여신으로 불리는 하윤주 씨가 어떠한 무대를 선보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에 거친 이 땅 위에 사는 난 행복한 사람 아니냐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낸 한지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이 노래, 목소리와 무대 세트가 어울려서요. 좀 신비감을 주는 것 같아요. 추담비 변호사님. 네, 그 하윤주 씨를 정가 여신이라고 부르는데 하윤주 씨가 정가 여신이라는 말에 본인이 요새 한복을 많이 입고 다녀서 선녀라고 더 많이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선녀같이 아름답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래 아름다운 나라를 생각해서 부르면서 눈동자가 저렇게 살랑살랑 하는데 뒤에 거의 수묵화 같은 그림이 쫙 펼쳐지죠. 코디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한 폭의 수묵화 같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 장르가 뭐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앞서 우리 홍종성 기자님 설명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아니 정가라는 게 가만히 정적으로 앉아서 부르는 게 정가라고 그랬잖아. 과연 정가를 부르는 하윤주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 소야늘 자랑 마라. 그럼 지금 몇 마디 부르신 거예요? 지금 청살리 벽계 수약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불렀습니다. 야, 신기.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라 15글자에 한 1분 지난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정가가요. 네. 말 그대로 바를 정자에 아마 노래 가짜입니다. 아하. 그럼 바른 노래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인들이 많잖아요. 아하. 100명 중에 0.5명도 없대요. 그 그래요? 전공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윤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독창적인 그런 그러네요. 희귀한 이제 분이시기도 한데, 네. 근데 저는 어린 나이 때 저렇게 이 집에서 탁 앉아갖고 할아버지들이 정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가장 최근에는 조금 자세는 흐트러졌지만 목욕탕 가면 목욕탕 탕 속에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그죠, 있었어요. 그죠, 네. 뭐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아하. 정가인데요. 네. 이게 이제 희로애락을 많이 절제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게 노래하면서도 어떤 그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윤주 씨가 합니다. 하여튼 뭐 특별한 거를 MBN에서 준비해가지고 네. 우리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가 여신의 장르 파괴를 살펴봤고요. 이번은요. 재즈의 트로트를 접목시킨 또 장르 파괴도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 아연에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한무릎 파티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손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헐숭덜숭 꼬리를 잡듯 한 마리는 내 머리 흔들며 조교 같은 앞다리 통화 같은 이빨로 양귀 쪄지고 새앗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세르르 서랍다 뛰르르 노래를 닫았다 서랍다 뛰르르르 위다 뛰르르르 서랍다 뛰르르르 바라로 뛰르르 서랍다 대박 사건 시청자분들이 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웅산이 누구야? 이인철 변호사님. 제가 저래서 재즈를 좋아합니다. 웅산이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 재즈 디바라고 하는데. 얼굴 알고 계셨어요? 예. 원래 재즈라는 게 격식 파괴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흑인들이 그냥 흥얼흥 하면서 이제 재즈가 되면서 막 이제 기타도 연주하고 막 트럼펫도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이제 재즈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우성 씨가 3개의 지금 장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 네. 트롯과 그다음에 홍보가 기가 막혀, 네. 랩과 그다음에 이제 퓨전 국악과 이날째 범 내려온다까지 3개의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정말로 대단한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MBN 로또 싱어처럼 정말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기본기 내공은 탄탄하게 갖춰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종석 기자님? 네, 이 웅산 씨의 출발은 1989년 여행 스케치 1집이었는데 사실 여행 스케치가 지금은 두 분이 하지만 11명이 출발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중에 이제 한 멤버였고요. 1993년도 대학가요제에서 인기상, 가창상 받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2010년에 일본의 재즈 전문 잡지죠. 스윙 저널에서 이 한국 가수 최초로 골든 디스크 받았고 바로 이듬해 2011년에도 또 이 재즈 비평이라는 일본 또 잡지에서 여기서 또 그 호평을 받았었어요. 뭐 보컬상, 앨범상 받았었고요. 사실 일본에서만 1000회 넘는 공연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활동한 가수인데 네. 이 로또싱어라는 게 로또 6자리 이 이제 오늘 공연한 가수 중에 6명의 상위권이 될 가수를 맞추잖아요. 여기 예측단이 있는데 예측단에 황보라 씨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황보라 씨랑 연락을 해봤어요. 아하. 녹화 현장에서 봤을 때 제일 압도적인 가수가 누구였느냐. 황보라 씨 솔직하거든요. 얘기하더라고요. 웅산. 그래요? 네, 바로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중저음의 이 보이스가 네. 굉장히 관객을 압도하는 아하. 대단한 가수입니다. 이 웅산 씨가요 아시아의 재즈 디바라고 불린답니다. 그 웅산 씨의 목소리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웃으면 난 또 얘기하지 쓰디쓴 술 한 잔에 널 삼켜보려 했어 사랑은 말하지 뜨겁게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아리바 진짜 뮤직비디오 하나에 진짜 영화 같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웅산 이름이 진짜 특이합니다. 저는 웅산 씨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지방 공연 같은 거 가끔 하시거든요. 오.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맞습니다. 웅산하면 뭐 웅장하다 할 때 그 웅자 쓰고요. 밀산자 씁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뭐 재즈하고 지금 본인 이름 그 웅산 이거는 조금 격이 있어 보이죠. 거리가.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명입니다. 법명. 예, 스님이 지어준 법명이 웅산인 그래요? 겁니다. 17살 때 원래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래요. 아하. 그래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좀 하겠다 하고 17살 때 참 특별하게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고 스님한테 이제 웅산이라는 그 법명을 받았고요. 야.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이제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웅산 씨가 아마 그 음악가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수행 중에 이제 졸으면 죽비라는 걸로 등 맞아요. 딱딱 때리거든요. 네, 탁, 네. 예, 그걸 맞았는데 문득 입가에 그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산을 했다는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아마 이제 이 재즈 장르를 하다 보니까 웅산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반응이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한 20년 팠잖아요. 웅산 네. 이름으로 재즈를 계속 아하.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웅산 이꼴 이제 재즈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이름이 네. 된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웅산 씨의 또 그동안 몰랐던 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웅산 씨의 또 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참 추억이 곳곳에서 소환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80년대를 들었다 놨다 특히 남학생들, 저 같은 남학생들한테는 책받침 스타들 정말로 많았는데요. 추억의 책받침 스타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노래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로 차가운 눈동자에 줄을 댄다 잊어야 하는 그 이유가 내게는 아픔이었네 난 몰라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참아주겠지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야,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도 추억이 새록새록 나오는 노래죠. 옛 생각 나네요. 네. 끝나고 다 같이 노래 한번 갈까요? 요즘 가면 안 되겠죠. 네. 코로나 여기서. 있어요, 코로나. 자, 이 바람아 멈춰다 정말 명곡이죠. 이제 이렇게 쌀쌀한 가을 되면 특히 생각나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저희 사무실에 이혼 상담하러 오신 아내분도 가끔 이 노래를 애안 섞이게 부릅니다. 왜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하도 걱정돼서 바람아 멈춰다 노래 부르면서 오시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노래고 난 아직 사랑을 몰라도 굉장히 명곡이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청순하고 노래도 네. 잘한 이지연 씨 지금도 그립습니다. 정말 그때 이지연 씨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여고생 가수 이 말을 왜 그랬냐 하면 1987년 그때는 어렸나 봐요. 이걸 발표할 때가 고2예요. 네, 여고생 가수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책받침 스타. 책받침 속에서 뭐 PBK츠 소피 마르소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예쁜 가수였는데 맞아요. 기억나네요. 그 뒤에 뭐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바람아 멈춰다 그 이유가 내게 아프면 내 다 히트했죠. 네. 그런데 이 옥석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현상 씨예요. 아. 예, 애초에 고등학교 때 밴드 보컬을 했었는데 네. 이 레전드 밴드 보컬인 유현상 씨의 기획사에 놀러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때 유현상 씨를 알고 간 게 아니고요. 어허. 그런데 즉석에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아하. 봤는데 유현석 씨가 목소리 맑고 네. 노래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요 기획사 바로 위층에 다방이 있었다 그러네요. 아하. 다방에 좀 갈래? 거기 가서 쌍화차 사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가수 한번 해볼래? 야. 이렇게 해서 여고생 가수라는 이 수식어를 달고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아니 당시에 이지연 씨 인기가 표현을 좀 해보자면 어느 정도의 인기였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거의 뭐 최근에 가장 인기 많으면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인기였는데 아, 그래요? 본인은 잘 몰랐대요. 그 당시에 본인은 너무 안티 팬들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줄도 몰랐고 굉장히 악성 루머에도 많이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네. 뭐 방송에서 욕을 했다 이런 루머에도 시달렸는데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 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여자 가수들끼리 라이벌 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강수지 씨가 데뷔했을 때 너무 예쁜 가수가 새로 데뷔해서 아하. 쟤는 또 누구냐, 나는 언제까지 가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김복주 의원님 네, 그 잘 네. 나가던 이지연 씨가 우리 곁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참 잘 나가는 가수였기 때문에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몇 년 활동하지도 않고 1990년도에 돌연 연예계를 떠났어요. 아하. 인디밴드 출신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오. 그리고는 국내에 안 있고요. 네.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잘 살다가 2008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 18년을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죠. 이제 그 바람에 아마 그 갑자기 잘 나가던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미국으로 가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그랬겠네요. 충격을 좀 입었을 것 같고 이제 와서 이제 이지연 씨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모님 반대 많이 했나 봐요. 그게 지금은 이해가 가고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수로서의 성공은 짧았지만 그 이후에 좀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가 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고 근데 거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본인이 프랑스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에 있는 건데 이제 이 미국의 분교에 입학을 한 거죠. 여기서 본인의 새로운 재능을 알게 돼요. 내가 요리를 잘하네. 실제로 본인이 셰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는 작은 레스토랑부터 취직을 해서 이제 남들 다 퇴근하고 나서 양파 얇게 썰어가지고 튀기는 이런 일, 허드렛 일 하면서 근데 이 경력을 쌓아서 그다음에 호텔로 갔고요. 그러다가 2012년경에 네. 본인 오너 셰프라고 하죠. 본인의 음식점을 냈는데 네. 여기가 이제 햄버거 빵 속에다가
BBQ를 넣는데 이거를 BBQ에다가 한국식 매운 양념을 결합해서 근데 이 미국 남부에서는 그 집 빵, 그 햄버거 빵 사이에 매운 BBQ 들어있는 거 이게 유명해질 정도로 네. 실제로 여러 뭐 대회에서 상도 받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소식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처음 시작할 때 이지연 씨뿐 아니라 여러 셰프들이 함께 힘을 합했거든요. 그 중에 8세 연하 미국인 셰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연하 남과 2015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아하. 정말 가수면 가수, 요리면 요리 다 최정상을 찍는 뭔가 그런 열정과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업 가수였던 그런 걸 여전히 잊지 못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신곡도 냈는데요. 그 신곡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끝없이 피어나 안개 속 물방울처럼 외로운 그대의 마음에 한 송이 꽃이 심었네. 그대는 날 사랑하나요? 그대는 날 생각하나요? 언제나 그렇게 가시는 그대는 누군가요? 25년 만에 무려 25년 만에 신곡 냈던 저 앨범인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와 한창 때 전성기 때 목소리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저 노래는 이제 그 원래는 연민이라고 장덕 씨가 이제 불렀던 그 추모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 그래요? 저거를 이제 오는 10일 그 이지연 씨가 새롭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네. 재탄생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워낙 오랫동안 노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잊었던 그 어떤 감성을 깨우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뭐 본인 표현대로라면 목소리가 좀 녹이 슬어서 쉽지 않았다. 그래도 장덕 씨 하면 소녀적 감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노래를 내가 소녀적 감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가지고 한번 좀 이입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뭐 가수 컴백을 본인이 이거 낸다고 해가지고 네. 한다는 거는 좀 이르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을 또 열심히 또 해야 또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진짜 이분도요. 한때 정말 우리들의 책받침 우상 책받침 스타였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지? 강비, 난 누가 뭐래도 강비를 이해해. 강비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그중에 이 다희도 한 사람이야. 언제나 강비 곁에는 다희가 있어줄게. 이건 나 아니에요. 그래요. 허락도 없이 그랬어. 미안해. 천만에요. 계속 그러세요. 매일 이렇게 조깅을 하세요? 예? 조깅이라뇨? 이래봬도 마라톤 선수입니다. 홍종선 기자님과 대박 사건 조영원 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네, 조영원 씨 정말 예뻤죠. 1981년도 미스 롯데에서 인기상을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15밖에 안 됐어요. 와. 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19살의 가을 이 영화 사실 본인 나이는 17살이었어요. 그래요? 미모만 예뻤던, 그러니까 미모였기만 했던 게 아니라 연기력이 좋았어요. 아하. 예를 들면 18살에 찍어서 19살에 개봉했던 영화 땡볕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함영중 배우가 감독하고 함께 주연했던 건데 네. 함영중 씨랑 20살 차인데 부인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 굴곡진 인생을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뭐 국내 신인상은 다 휩쓸었고 이 영화가 베를린에도 출품이 됐었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촬영상까지 받은 아주 작품성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여기서 함영중 씨가 사실 연기파 배우거든요. 전혀 기울지 않게 연기 굉장히 잘했어요. 그만큼 청순한 외모, 이미지뿐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정말 뭐 1980년대에 최고의 그러니까요. 배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당시에 중앙대 3대 미녀가 있었습니다. 아하.
김희애 씨, 조영환 씨, 전인아 씨. 대단한 분들이죠. 네.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3대미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영원 씨가요. CF도 정말 섭렵했습니다. CF까지 섭렵했는데 그 장면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한 것이 꼭 차게 해서 드세요. 네? 스트라이크야. 보세요. 정말로 수많은 작품들을 저렇게 했습니다. 참 광고 퀸이었다는 그런 찬사도 부족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렇게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요. 광고까지 섭렵했던 조영원 씨가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85년도에 화장품 광고 촬영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트럭과 충돌을 해서 차 밖으로 튕겨서 나갈 정도의 세상에. 대형 교통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50바늘이나 꿰맸어요. 아우. 근데 얼굴만 다친 게 아니라 팔다리도 심하게 다쳐서 처음에 병원에서 얼굴보다 팔다리를 먼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얼굴을 나중에 고치게 되면서 이후에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지만 얼굴이 돌아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됐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조영원 씨 말에 따르면 이제는 상처도 내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을 크게 다쳤으니 얼마나 절망과 상심이 컸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정말 절망이 컸을 거고 사실은 근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잠시 한국에서 또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자취를 감췄죠. 그런데 지금 뭘 해도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연기자는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하는 연기자다. 이런 소리 듣기 싫다 해서 당시 학력고사 320점 만점에 272점 받고 중앙대 들어갔었고요. 우리가 도쿄대, 동경대 이게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다시 한번 화면의 모습을 보였었지만 지금은 컨텐츠 제작가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낙 뭐 뛰어난 또 수재이기 때문에 네. 잘 해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책받침에는 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스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